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회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은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일찍이 짝을 만나 결혼을 한 덕분에 양가의 든든한 지지와 기운을 받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저에게 아주 웃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싸움이 난다고 하던데 저희 가족은 그런 건 참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미꾸라지 한 명으로 물이 흐려질 뻔했으니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유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땐 진심이었죠. 엄마는 늘 조마조마한 얼굴로 집 안을 서성이셨고 저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투쟁이라고 큼지막하게 적은 채 앞장서서 나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슈퍼맨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늘 약자들 편에 서셨어요. 누군가 뒤에서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본인이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사회 문제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조금 머리가 크고 나서야 아버지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늘 몸 여기저기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어깨에도 허리에도 종아리에도요. 가끔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몸싸움이라도 있었는지 팔에 멍이 들거나 얼굴에 작은 상처를 달고 집에 돌아오시기도 했죠. 아니, 당신 말이야. 그 단체에 앞장서서 나갈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정말 속상해 죽겠네. 여보, 생각을 해봐. 누군가는 앞에 서야 하잖아. 누가 당신 보고 맨날 앞에 서랬어? 다치면 집에 있는 사람 마음은 생각 안 해? 광주 민주화 운동만 해도 말이야. 한 살이라도 젊고 몸이 단단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무력을 이겨내고 싸워낸 거 아니겠어? 그걸 지금 이 일이랑 비교를 해? 물론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하지만 약자들을 비겁하게 무시하고 뒤에서 숨어서 지켜만 보는 건 난 그건 못하겠어. 그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슴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는 다 못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다만 그 무게를 온전히 알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죠. 사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직함이 뭔지 어디 소속인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았죠. 그냥 늘 바쁘고 늘 밖에 나가 계시고 늘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사람. 그게 제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약주를 조금 드신 날이 있었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지신 채로 저랑 오빠를 불러 앉히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이상하게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다고 하셨죠.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소위 말하는 달동네에서 살았다고 하셨어요. 비만 오면 길이 질퍽해지고 겨울엔 바람이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던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뭐가 들어온다면서 싹 밀고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죠. 새 아파트, 더 나은 환경, 미래를 위한 개발.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달동네 사람들에게 떨어진 이주 비용이라는 게 다른 동네에 집을 구하기는커녕 방 한 칸 얻기도 빠듯한 수준이었대요. 돈 줄 테니까 나가라는 말만 남기고 사실상 선택지는 없었던 거죠. 무작정 그냥 너희는 나가야 한다고. 그때 말이야. 나는 그 달동네에서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결심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꽉 채우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늘 앞장섰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하지만 결국 할머니랑 그때 아직 너무 어렸던 아버지는 몰매를 맞고 쫓겨나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그 장면을 말하면서도 이를 악물듯이 턱을 꽉 다물고 계셨죠.
방망이를 들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눈빛으로 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르던 사람들. 아버지는 그때 만약 이런 일이 후세에도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자기는 무조건 맞서 싸울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 힘이 꼭 주먹이나 방망이 같은 게 아니라 머리와 지식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정말 죽어라고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척 집에 겨우 자리를 잡기 전까지 할머니랑 둘이서 길바닥에서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비 오는 날엔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려고 사람들 많은 곳을 전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시간을 견뎌냈다는 게 상상조차 잘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냈고, 결국에는 재개발 문제나 노동 문제 같은 것들에 맞서 싸우면서 약자들을 돕는 현장에 서는 사람이 되신 거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체면이나 겉모습보다는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어디 가서든 괜히 말하고 싶었고 은근히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조금 더 크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특히 일부 부자들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는 사실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저는 부자들이라는 족속들이 참 싫어졌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게 펑펑 쓰는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자들은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말투 하나, 시선 하나에서 그게 느껴졌죠. 그래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집안 출신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이랑 저는 정말 인연처럼 만나게 됐어요. 소개팅도 아니었고 누가 이어준 자리도 아니었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벌어진 아주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 하나가 푹 쓰러진 거예요. 다들 놀라서 웅성거리기만 하고 아무도 선뜻 나서질 못하던 순간이었죠. 그때 남편이 먼저 뛰어들었어요. 저도 정신 차리고 옆에 붙었죠. 심폐소생술부터 할 테니까 119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이미 불렀어요.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이랑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치 오래 맞춰본 사람들처럼 역할을 나눠서 움직였죠. 남편이 가슴 압박을 하면 제가 호흡을 확인했고, 제가 손을 바꾸면 남편이 바로 이어받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한 조처럼 딱딱 맞아떨어졌죠. 웃기게도 그날 쓰러졌던 사람이 알고 보니 경찰 고위 간부였어요. 정말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심폐소생술을 국민 대다수가 관심 갖고 배우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런 일이 있으면 기사도 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랑 남편은 경찰서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용감한 시민상 비슷한 거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살짝 민망하기도 했죠. 하필 우리가 살린 사람이 경찰 고위 간부라서 괜히 특혜받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그 상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주거나 상품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딱 상장 하나,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그래도 명예롭긴 했잖아요. 괜히 부모님 생각도 나고요. 상을 받는 날 저랑 남편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번쩍거리는데 남편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 서본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저도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놀리실지 벌써 걱정이네요. 그날 이후로 일이 조금씩 이어졌어요. 어느 한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 함께 인터뷰를 했지요. 질문도 비슷했어요. 왜 그렇게 바로 나설 수 있었는지, 무섭지 않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밥을 한번 같이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았죠. 그렇게 몇 번 밥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라는 걸 나누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통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도 그중 하나였고요. 남편은 겨울만 되면 달동네에 연탄 나르기 봉사를 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모습이 겹쳐졌죠. 저는 늘 우리 아버지처럼 혹은 나처럼 남들을 생각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나서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말은 쉽게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고요. 근데 남편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 나이 28배 말이죠. 우리는 동갑내기라서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말 놓는 것도 금방이었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정신 차려보니 1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죠.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네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을요. 그전까지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남편은 늘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녔고 옷도 매일 비슷한 것만 입었어요. 가방도 시장에서 샀다는 걸 자주 들고 다녔고요. 그래서 당연히 형편이 아주 좋지는 않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저랑 비슷한 집안이겠거니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댁이 부자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아주 조금 배신감도 들었어요.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댁 식구들의 성품이었어요. 부자라고 해서 남을 깔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재산을 앞세워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휘두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본인들 돈을 지키겠다고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모습도 없었죠. 오히려 조용했고 단정했고 필요 없는 말은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부자가 다 같은 부자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도련님은 의사였어요. 그것도 꽤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본인이 공부를 잘했다느니 돈을 잘 번다느니 하면서 으스대는 기색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뭐랄까 순에 빠진 강아지 같은 사람이었달까요. 말투도 늘 조심스러웠고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신기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물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시댁 식구들 누구도 제 배경을 캐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집안 형편은 어떤지 같은 질문을 은근슬쩍 던지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를 평가하려 들지도 않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까지 마음을 먹게 된 게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누군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질문이라도 던졌다면 그동안 부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제가 바로 반발심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괜히 날 시험하나 나를 재단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전혀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니까 다들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랐으니 우리 며느리도 성품이 올곧을 수 있었구나.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진짜 한 방에 열려버렸어요. 아,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를 보는 기준이 다르구나 싶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혼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시댁이라는 존재는 정말 전생에 복을 지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역사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친일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죠. 어느 날 식사하다가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 말이야. 독립운동을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후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계셔. 역사책에 이름이 남을 만큼 대단한 분은 아니었을 거야. 어쩌면 아주 미미한 존재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광복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미미한 손길 하나하나가 모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어.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괜히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생각도 났고 제가 자라온 환경도 떠올랐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일처럼 말하는 태도까지도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였는지 저랑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큰 파도도 없이 정말 조용하고 행복하게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만큼 웃을 일도 많았죠.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수입이 줄다 보니 가게에 살짝 구멍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도움을 주셨어요. 애 키우는 게 제일 큰일이야. 돈 걱정은 나중 문제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이 은혜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일상도 조금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만 바라보며 숨 돌릴 틈 없이 지내던 때에서 벗어나 저만의 시간이 아주 조금 생긴 거죠. 저는 은퇴하신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봉사도 다니고 가끔은 시부모님 댁에 들러서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들렀다가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살짝 붙잡으시더니 한숨부터 쉬셨어요. 평소랑은 조금 다른 얼굴이었죠.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요? 고민 있어 보이시는데. 아유, 내가 진짜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던지. 아니, 그게 말이다. 우리 둘째 말이야.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넋두리처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무래도 도련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였죠. 처음엔 무슨 병원 일인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걱정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이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피부도 하얗고 몸도 낭창낭창해서 딱 꽃미남 스타일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곱상하게 잘생긴 얼굴이었고 병원 가운 입고 있으면 괜히 드라마 주인공 같아 보일 정도였죠. 사실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들도 꽤 많잖아요. 물론 추성훈처럼 남자다움이 철철 넘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련님처럼 예쁘게 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오죽 많겠어요. 거기다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에 성격까지 강아지처럼 순둥순둥했어요. 화내는 걸 본 적도 거의 없고 말도 늘 조심조심했죠. 그러니 여자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시어머니 눈에는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여태 여자친구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이으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혹시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깊은 고민까지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금 복잡해졌어요. 사실 저는 도련님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특히 시어머니처럼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분에게는 그게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조심스러웠죠. 그, 주변에 혹시 참한 여자 없어? 어머님, 아직 나이도 젊고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태 여자 한번 제대로 못 사귀어 본 것 같아서 말이야.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나 싶어서. 도련님이 여자친구 생길 때마다 집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애를 여태까지 안 해봤을 리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살짝 고민이 되긴 했어요. 정말 병원집 병원집
그게 도련님의 일상이었거든요. 회식도 잘 안 하고 소개팅도 귀찮다며 피하는 스타일이었죠. 혹시 정말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아직 30 초반이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결혼한 지도 어느덧 10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 긴 시간 동안 도련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예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시댁은 막 대단한 행사가 잦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년 제사는 2번 꼬박꼬박 챙겼고 김장도 늘 같이 했거든요. 가족들이 모일 일은 꾸준히 있었던 셈이죠. 그런 자리에서 도련님을 보다 보면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도련님도 얼른 결혼해서 동서가 하나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아이들도 이미 초등학생이 됐잖아요. 애들 학교 얘기, 학원 얘기하는데 도련님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시어머니처럼 슬슬 옆구리를 찔러보게 되더라고요. 도련님, 소개팅 한번 해볼래요? 에이, 형수. 아직은 환자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재밌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표정이 싫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적극적인 느낌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제가 도련님 혹시 남자 좋아해요? 하고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도라이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했다가 분위기 싸해지면 그걸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으로만 각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요. 그렇게 또 1년이 더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갑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시어머니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더니 손이 달달 떨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괜히 침만 꿀꺽 삼켰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죠. 사실은 이 말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그만해라. 됐다. 다 안다. 갑자기 도련님의 말을 뚝 자르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눈을 질끈 감으시는 겁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는 아니,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아니, 뭘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티를 낸 적도 없는데요. 네가 남자를 좋아해도 넌 내 아들이야? 그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 목이 잠긴 게 느껴졌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마음을 다잡았는지 아니?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리고 와도 난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싶었죠. 그런데 정작 제일 당황한 사람은 도련님이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미쳤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결혼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로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도도 됐죠.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숨을 고르시더니 여자라고 하고 되물으셨어요.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저는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또 시어머니랑 같이 별의별 걱정을 다 해왔던 게 한순간에 허탈해지기도 했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우리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는데 진짜 참았던 웃음이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중얼거리시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저는 웃음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았고 우리 남편은 아예 눈물까지 흘리면서 끄끄대며 웃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거기까지 생각하신 줄은 몰랐네. 네가 하도 여자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잖냐. 아무튼 도련님이 하도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오해도 받는 거 아니겠냐고
그날은 온 가족이 한바탕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분위기가 한결 풀렸고요.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드디어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도련님이 워낙 조용하고 순한 사람이니까 동서도 비슷한 결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말투도 조용하고 행동도 차분한 그런 사람일 줄 알았죠.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엄청 활발하고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강렬했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시어머니 팔짱을 딱 끼더니 어머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러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사실 저도 우리 남편도 애교 많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말은 필요하면 하지만 살갑게 달라붙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 장면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동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말 수다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도련님이 일하는 병원의 VIP인데 도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손짓이 크고 표정도 풍부했어요. 도련님은 그 옆에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말없이 웃기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요, 열쇠는 3개 해오기로 했거든요.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요. 나중에는 병원도 차려주려고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어머님도 이이가 지금 병원장 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거 솔직히 너무 싫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강남에 VIP들만 다닐 수 있는 개인 병원 차려주고 싶어요. 환자를 가려받으면 쓰나. 의사라면 당연히 아픈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돌볼 줄 알아야지.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동서도 잠깐 말을 멈췄고요. 저는 괜히 숨을 한번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전혀 기죽지 않고 웃으면서 바로 받아쳤어요. 아, 그럼요. 증상만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요즘은요, 진료비가 비싼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이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살짝 서늘해졌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작은 위화감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고 그날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다들 웃고 있었고 동서도 밝았고요. 그때는 말은 안 했지만요. 아마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들 속으로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편이구나 싶었겠죠. 근데 시부모님은 싫은 티를 전혀 못 내셨어요. 이유는 뻔했죠. 도련님이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 정식으로 소개한 여자친구였고 그것도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데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반대라도 하면 그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린 세월 끝에 겨우 나온 결혼이 또다시 멀어질까 봐 겁이 나셨을 거예요. 게다가 시부모님 성향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맞춰가면 되는 거지 라는 쪽이었고 특히 자식 일에는 웬만하면 참으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속으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슬슬 잦아지기 시작했죠. 아가, 너 결혼 준비할 때도 이랬니? 식장을 고급 호텔로 잡았대. 드레스 한 벌 맞추는 데만 몇 천만 원이래. 그래요?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나 봐요. 저랑 그이는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동서가 제대로 준비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여왕님 결혼식도 아니고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는 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몇 천만 원짜리 드레스라니 제 상식 안에서는 잘 그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괜히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니까요. 준비하는 쪽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들 선택이니까요.
그러다 결혼식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청첩장이 나왔다고 시댁에 가져와서 보여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도 같이 보자고 하셔서 저도 시댁으로 갔죠. 청첩장을 딱 받아보는데 금박으로 디자인을 싹 해둔 게 솔직히 고급스럽긴 하더라고요.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한 느낌도 있었고요. 아, 돈은 진짜 많이 들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한참 청첩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동서가 그때부터 슬슬 자랑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신혼집 다른 데로 결정했어요. 이미 계약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원래는 여기 근처 아파트 알아보고 전세금 대출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요. 의사 사위 보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하, 사돈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이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40평형대요. 거기 그냥 사주시기로 했어요. 아니, 거기 집값이 꽤 나가지 않니? 맞아요. 40평대로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50억은 할걸요? 세상에, 아니, 신혼집이 40평대일 필요가 있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 사위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이 친구들도 그럴걸요? 동서의 말투가 너무 밝아서 말리는 사람 쪽이 오히려 민망해지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서방님의 가치를 매기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괜히 자리를 피해볼까 싶어서 주방으로 일어났어요. 차가 식어서 뜨거운 물 좀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갔는데 동서가 따라오더라고요. 애써 피한 존재가 저를 따라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죠. 형님, 형님이 금호동에 사신다고 했죠. 다리만 건너면 압구정이잖아요. 너무 편하시겠다. 저랑 나중에 압구정에서 커피라도 한잔 해요. 저 커피 맛집 알아요. 시간이 나면 그러면 좋겠네. 근데 내가 이제는 그쪽 동네에 안 살아서 말이야. 사실 그때 저는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굳이 숨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말했죠. 아, 진짜요? 형님, 어디로 이사 가셨는데요? 제가 그쪽까지 가면 되죠. 저 운전 잘해요. 아마 동서가 차를 끌고 오기 편한 동네는 아닐 텐데 골목이 좁고 한참 올라와야 해서 차를 두고 걸어와야 할 거야. 네? 형님 어디에 사시는데요? 혹시 동서 달동네라고 알아? 달동네요? 설마 형님 지금 TV에서나 보면 판자촌인지 뭔지 그거 말하시는 거예요? 음, 요즘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 판자촌 있잖아. 거기. 동서 차 끌고 오기 힘들 텐데. 나중에 시간 맞으면 시댁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말을 하니 동서의 얼굴이 한눈에 봐도 확 구겨지는데 마치 저희 부부가 달동네에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형님, 진짜 달동네에 사신다고요? 아니, 진짜로요? 그렇다니까. 형님, 제가 드린 청첩장 그거 어디다 놓으셨어요? 갑자기 동서가 그렇게 묻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그거 주머니에 넣어놨다고요. 그러면서 입고 있던 후드티 앞에 넓은 주머니를 툭툭 치고 그대로 손을 넣어서 청첩장을 꺼냈죠. 그랬더니요,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동서가 제 손에서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는 눈앞에서 청첩장을 빼앗기고는 황당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청첩장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더니만 그걸 쏙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 시댁이 이렇게 빵빵한데 어떻게 달동네에 살아요? 아니, 내가 달동네에 사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상관 있죠. 시댁이 부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남이 달동네에 살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동서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청첩장은 왜 다시 가져가는 건데? 집 하나도 못 받아먹은 거 보면 형님이랑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라고? 아니, 시부모님께서 우리한테 집을 해줘야 할 의무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동서는 마치 저를 내리깔보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만 한숨을 푹푹 쉬더니 본인 스스로를 토닥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원맨쇼를 하는 건가 지켜만 보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시댁 식구들을 아직 몇 번 못 배워서요. 어느 줄을 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지금 시부모님께서 우리한테 집 한 채 안 해줬다고 시부모님과 내 사이가 나쁠 거라고 장담하는 거야? 됐고요. 저는 달동네에 사는 형님이 제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안 차이 나는 것도 좀 쪽팔리고요. 그냥 오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방님 결혼식인데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돼? 그러자 동서가 손에 들고 있던 청첩장을 흔들더니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듯 말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진행이 되는 예식이니만큼 격식을 제대로 차리고 싶다네요. 근데 달동네에 사는 저희 가족이 와서 어떤 쪽팔린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청첩장이 없으면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애초에 식장에 들어올 수 없다면서 비웃음을 걸고 이해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중요한 지인들, 온갖 손님들이 다 오는 자리거든요. 달동네에 사시는 형님이 얼마나 좋은 옷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싸구려 옷 입고 혼자 튀면 곤란해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덜 했는데요. 그런 호텔 예식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 썰어본 적 없죠? 개걸스럽게 처먹기 바쁜 모습 못 본다고요. 괜히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 박혀 계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걸요, 진짜 조롱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너무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인연이 미쳤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대사를 내가 지금 직접 듣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괜히 인터넷에서 본 사연들 떠올리면서 나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같은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죠. 근데요, 막상 현실에서 진짜로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고 입은 떨어지질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분노보다도 당황이 먼저 밀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맞는가?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그렇게 몇 초를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동서, 그 말 진심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로 내가 쪽팔려서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거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죠. 어디서 자꾸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바로 형님의 가난한 냄새였네요. 그 순간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싶어서 오히려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장면이 눈앞에서 재생되는 느낌이랄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번호는 또렷이 눌러지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하다 말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말을 쏟아냈죠. 여보, 아니 동서가 그러는데 내가 달동네에 산다고 쪽팔리대. 그래서 서방님 결혼식에 오지 말라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잠깐 말을 잃은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동서가 제 손에서 전화기를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듯이 그걸 왜 일러 바치고 있냐면서 제 휴대폰 전원을 딱 꺼버리는데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막말로 맞잖아요. 저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같이 사는 제 남편에게도 오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달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말라니. 저도 흥분해서 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팔짱을 딱 끼고 동서를 똑바로 봤죠.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우리가 한참 안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하나 싶어서였는지 시아버지께서 슬쩍 주방 쪽으로 오시다가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구 보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냐? 내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설명해봐라. 그 질문에 아까 그렇게 잘 떠들던 동서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눈은 흔들리는데 말은 안 나오는 얼굴이었죠. 저도 그때는 일부러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표정을 굳히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서 당장 말을 해보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서 동서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죠. 제 입으로 설명하기보단 동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그 입으로 다시 이야기해봐. 아버님 앞에서도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할 수 있겠어? 형님,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로요.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얼굴에 비웃음을 깔고 저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아버님 앞에서는 마치 순한 양이라도 되는 사람처럼 자기는 그런 심한 말을 입에 담지 못한다는 사람처럼 구니까 웃기더라고요. 왜 말을 못해? 아버님 앞에서는 형님이라는 말이 잘도 나오네. 내가 달동네에 살아서 쪽팔리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던 사람이 누군데? 순간 주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그 말을 정말 동서가 직접 입으로 한 게 맞는 건지 동서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서는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구 보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달동네에 살아서 쪽이 팔려?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웃고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동서가 그제서야 변명처럼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시작이 된 말은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서 고급 호텔 예식에 와본 적이 없으니 실수할 것 같아서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바뀌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집으로 기어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제 마음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고급 호텔이 신기해서 이리저리 망아지처럼 쏘다니기라도 하면 그게 얼마나 쪽팔려요. 말을 하면서도 본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어요. 너 정말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시아버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거실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죠. 사실 제가 달동네에 머무르게 된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뿐이었지요. 우리 남편이 참여하고 있던 재개발 반대 조합에서 문제가 터졌던 거였어요. 원래 그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전문이잖아요. 평생을 재개발, 노동 문제 현장에서 살아오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남편도 매년 겨울마다 그 달동네에 연탄 나르기 봉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강제 철거를 시작한 거예요. 노인부터 아이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까지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이었죠. 그걸 본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자문을 구했고
아버지는 철거 시위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 현장에서 제대로 싸우고 싶어. 그러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동네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사실 저는 그런 분위기에 이미 익숙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런 현장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사명감을 가지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데 말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남편의 그런 결정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 힘든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잠시 달동네로 이사를 한 거였어요. 편해서도 가난해서도 아니라 현장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였죠. 이 사정을 시아버지는 전부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치지만 마라, 몸 상하는 일만 없으면 된다. 그 말로 우리 일을 조용히 응원해주고 계셨던 거였죠. 그런데 동서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그 집에 사는 줄 알고 쪽팔리니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자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본인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은 질문도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어요. 못을 박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도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동서를 바라보셨어요. 동서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제대로 된 말은 하나도 못 꺼냈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집안이 왜 좋은 집안이었는지를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집안이었는지를요.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됐죠. 이 동서와의 관계는 이미 그날 그 주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느꼈던 불편함이 이미 마음에 쌓여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전부터 뭔가 쎄하다 싶긴 했어. 처음 만난 자리부터 계속 돈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강남의 VIP들만 진료하는 병원 차려주고 싶다. 그런 말 너무 불편했다. 의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어머님, 그건 제가 다 그 일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을 뿐이에요. 걱정이랑은 다른 거지. 우리가 불을 쌓긴 했지만 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쓰는 사람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에 동서 얼굴이 눈에 띄게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까까지 생기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시부모님 입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쏟아지는데 이 결혼이 뒤집어 엎이기 일보 직전이라는 생각을 누가 못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첩장까지 다 뽑았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무르자는 건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동서는 다급하게 결혼을 물을 수 없다고 외치더니만 저를 똑바로 보더니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과의 진정성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니까 억지로 고개를 숙인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사과를 받아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가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서가 될 상황도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말 그대로 망부석처럼요. 말로야 누가 그렇게 못하겠니?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형님이 될 사람을 아랫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 제가 사과드릴게요. 형님 기분이 풀릴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래? 네가 재산 같은 걸로 사람의 등급을 매긴다면 말이야.
당연히 첫째네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이 시아버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정 그렇게 이 집에 들어와 우리 첫째 며느리를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면 네가 들어간다던 그 신혼집 명의를 첫째 아가 명의로 돌리거라. 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맞지 않냐? 둘째네가 더 좋은 집에 산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말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싫어서 결혼식도 오지 말라던 사람 아니냐? 그 집 첫째 아가 명의로 바꿔라. 아니 아버님, 저는 그렇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사람이 너무 착해 빠져서 원. 어떻게 할 거냐? 내놓을 거야? 아버님, 그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집이에요. 무려 50억에 달하는 집이라고요. 누가 그 집에 살지 말라던 명의만 첫째 아가 명의로 돌려놓고 돌아가서 사는 건 너희가 살아라. 그게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말투는 담담했는데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요. 동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는 무조건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양보는 없었죠. 사실 50억이나 하는 집을, 그것도 친정에서 해주는 집을 어떻게 시댁 식구의 명의, 그것도 형님인 제 명의로 바꾸는데 쉽게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즉슨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그 집이 누구 것인지가 그렇게 중요하니?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가족끼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리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당장 명의를 돌려놓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청첩장도 폐기하라고 하셨죠. 동서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잠깐의 침묵 끝에 동서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다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억울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소한 마음보다는 저렇게까지 마음이 큰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족을 무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동서의 머릿속이 더 궁금해졌죠. 물론 저도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집을 정말로 받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저랑 남편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는 있었으니까요. 달동네에 머무르고 있던 것도 어디까지나 잠시였지요. 재개발 반대 조합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편의성을 고려해 들어간 곳이었을 뿐이었어요. 평생 그 집에서 살 생각은 애초에 없었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니었죠. 사실 그 달동네로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민이 되어야만 보상 문제에 끼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게 아니면 외부인 취급을 받으면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거였지. 가난해서도 갈 데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동서는 그런 속사정을 전혀 몰랐던 거죠. 본인 친정에 가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며칠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명의 변경하러 부동산에 같이 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동서, 이번 일로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 집을 넘겨줄 만큼 서방님에 대한 마음이 크다면 그 마음을 앞으로는 남을 무시하는 데 쓰지 말고 잘 지켜내는 데 써. 네? 형님, 그게 무슨... 내가 지금은 달동네에 잠시 지내고 있지만 이미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집까지 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돼서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은 안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그 말을 하자 동서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형님, 정말 그 50억짜리 집 안 받아요? 나한테는 필요도 없는 재산이야. 가져서 뭐 하겠어? 사람은 분에 넘치는 걸 받으면 안 돼. 동서도 그걸 알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 삶의 태도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 그제야 동서가 훌쩍거리면서 진심을 다해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과가 완전히 마음에서 나온 건지 상황에 몰려 나온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사실 사람이 한 번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건 저도 잘 알아요. 천천히 바꿔가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완벽해질 필요는 없고 적어도 선을 넘지 않는 법만 배워도 되는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시아버지께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대인배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대인배라기보다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동서는 결국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서방님이랑 결혼식을 올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그 안에 들어간 마음고생은 적지 않았겠지요. 결혼식 이후로는 예전처럼 나서지도 않고 눈치부터 보는 사람이 됐어요. 말 한마디 할 때도 한 번 더 살피고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요즘 동서는 시댁에서는 정말 꼼짝도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선을 지키는 모습이랄까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부딪히고 나서야 배우기도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가짐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요, 여전히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원칙대로 살고 있어요. 재개발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달동네 주민들과의 싸움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그걸 보여주며 살고 있고요. 돈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돈이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저는 끝까지 지키며 살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가치였고 지금은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삶의 태도니까요. 동서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가진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그걸 믿으면서 오늘도 제 자리에서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